나이 많은 노인네들 기능 저하증을 안 만들게 깊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저렇게 하는 건데 노인네들 못 견뎌낸다고. 건강이 나빠진다고. 그래서 한가운데 암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쪽에도 암이 갈 수 있고 왼쪽에도 갈 수 있고 뒤쪽 기도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앞쪽으로 터져 나올 수도 있고 서울로 치면 광화문에 폭탄이 터진 거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시게 됐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갑상선계에는 유일무이한 분이시죠? 저희 갑상선 브로스 두 분의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스승님이시기도 한 박정수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갑상선 환우회 카페에서 올라온 질문들을 저희 영브라더 장우진 쌤과 제가 대신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특집을 앞두고 정말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었어요.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환우분들이 박정수 교수님 하면 물어볼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집이 저도 너무 기대가 큽니다. 겁이 나는데? 저희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선생님 갑상선 암 원인부터 이렇게 저희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갑상선은 왜 생기나 하는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치과 방사선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이게 원인이 될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방사선하고는 원인이 되죠. 방사선은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가 갑상선 부위에 방사선을 쬐었다든지 하면 그게 이제 어릴 때 얘네가 안스테이블 하니까 불안정하니까. 그런데 치과에서 거기다 바로 방사선 쬐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프로텍트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과잉으로 걱정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음 질문은 CT 찍기가 겁난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분이 1년에 한 번 펫CT를 찍는 건 문제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나는 문제 없다고 보는데 저슬량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있으면 저거 못하죠. 네, 역시 너무 시원시원하세요. 그것도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불소가 갑상선 질환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기능 문제 말고 암 유발도 하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발한 질문입니다. 저런 소리 있긴 있어요. 그 갑상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뭐 치약 쓰세요. 되게 불소가 많이 함유된 게 1000ppm, 1500ppm, 뭐 2000ppm 올라가는 거 없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다. 겁낼 필요 없다. 그리고 체르노빌 원전 누출 이야기도 있었지만 최근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걱정이 많은데 해산물 먹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 걱정 나도 좀 하는데 내가 해산물 너무 좋아하거든. 일본 여행도 많이 하는데 일본에 내분비 외과 학회라는 게 있어요. 1년마다 이제 학회를 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일부러 거기 가서 해 먹고 거기서 학회를 해요. 괜찮다. 너무 겁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뭐 방송에 나오겠죠. 있긴 있어도 그렇게 겁낼 정도로 그게 한번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내가 갑상선 암 걸리겠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죠. 한국에서 일본 여행 가는 것도 지금 자제하고 안 가잖아요. 난 일본 여행을 뭐 1년에 한두 차례 막 가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체르노빌 원전이나 일본 후쿠시마에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 어린애들 5살 이하 어린애들한테는 이제 어리니까 그 DNA가 잘 손상을 받죠. 생기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아주 미미해요. 5% 미만이든가 5살 될 때까지. 그게 막 높다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심하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체르노빌이 심하고 후쿠시마는 좀 더 있어봐야 알겠죠. 이제. 그럼 굳이 좋아하는 해산물을 끊지는 말아라.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좋아해요? 네, 저 좋아합니다. 해산물 먹어도 돼요. 그럼 이제 먹어도 되는 걸로 결론 짓고 다음은 갑상선 암 진단 관련해서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세친 검사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암이 더 번지거나 전이될 위험은 없는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아주 드물게 바늘 찌른 그 자리로 암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 갑상 속에 있는 암 세포가 바늘이 들어갔던 그 트랙터에 따라가지고 세포가 오염돼가지고 그 자리에 암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일본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4,000명당 10명. 그럼 400분의 1? 근데 그게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갑상선 유도암이나 이런 건 아니고 갑상선 암 중에서도 아주 나쁜 거
세포가 아주 악질 세포였죠. 네. 예를 들면 저분암, 대부분 그게 저분암이었어요. 근데 그게 드러내니까 뭐 괜찮더라. 사망률이 올라간 건 아니었다. 있을 수 있대, 그지? 있을 수는 있지만 걱정할 것까진 아니다. 아니다. 이건 이제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 선생님. 처음부터 펫 CT를 찍으면 놓치는 부분이 없어서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런 상태로 생각할 수 있는데 PET-CT라는 거는 그냥 있나 없나 알아보는 유용해요. 그게 네. 그 양준자 방치인데 네. 그런데 위치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이 근처가 어디 있구나 하는 그런 정도지. 방사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CT나 이거보다 처음부터 그거 찍으면 안 돼요. PET-CT 하는 거는 다 딴 거 다 했는데 근데 전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 한번 해볼까? 암세포라도 나쁜 암세포다. 그러면 이제 PET-CT 한번 해봐서 이제 일반 CT나 뭐 일반 사진상에는 이게 안 보이는데 PET-CT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는 거지 자주 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아까 펫 스캔이 그렇게 필수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암 초기, 그 분화도가 좋은 암일 때는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 원격 전이가 일어날 정도로 상황이 안 좋거나 세포 분화도가 나쁜 암일 경우에는 나타나겠죠. 그럼 오히려 펫스캔 합시다 이런 말 안 듣는 게 사실 좋은 그럼요. 거네요. 네. 아마도 이분은 걱정이 되셔서 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질문인데 갑상선암은 작은데 수술 전 검사에서 폐결절이 발견됐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나도 그런 환자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갑상선암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폐에 작은 결절, 네. 대부분 옛날 같으면 뭐 폐결핵 때문에 생긴다. 요새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라눌로마 이래가지고 유가종 이래가지고 그게 대부분이고 진짜 그중에 아주 극히 일부는 갑상선암이 폐로 전이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의 특징은 사이즈 작고 갑상선의 주변부에 여러 개가 이렇게 그러면 혹시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갑상선암을 초기 진단하려면 적어도 몇 년 만에 한 번씩 초음파를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하잖아요. 네. 그때 한 번 하고 있으면은 매년 하는 게 좋지만 그것도 귀찮잖아요. 돈 들고. 그러니까 2, 3년 만에 한 번씩. 나이가 들면 좀 더 늘었는데 갑상선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추적 관찰하잖아요. 추적 검사하면 되게 첫 번째는 6개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해라. 1년에 한 번씩 5년 괜찮으면 그 다음에 2년에 한 번씩 해라. 그때가 다 괜찮으면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사이로글로불린 안티젠, 혈청 갑상선 글로불린 관련 질문입니다. 이분 아마 TG가 암 지표로 사용된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 분 같아요. 질문 내용은 TG 수치가 높으면 암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수술했는데 갑상선 다 드러냈어요? 처음에 본인 몸에서 나오는 TG가. 그거 가지고 말할 수 없어요. 네. 그거는 안티보디 그 항체하는 거하고 같이 동시에 봐야 네, 된다고.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그렇죠. 갑상선이 있는 상태고 지금 수술 안 한 상태니까. 갑상선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그렇죠. 올라가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다음은 이런 질문인데요. 암이 넓게 퍼진 것과 분화도가 나쁜 것, 연관이 있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측경부 전이, 종격동 전이 같은 거는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글쎄 분화도가 나쁜 게 더 많이 퍼지지 않았을까요? 분화도가 나쁜 건 그만큼 나쁜 놈들이래. 네. 잘 퍼진 놈들이 말이지. 그게 좀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이런 걸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암이 이제 목 전이도 있고 한데 그 상태가 수술 전에 우리가 이게 분화도가 나쁜 거냐? 이런 또 이제 역으로 이제 질문을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넓게 퍼지면 분화도가 나쁜가요, 진짜? 좀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얼마 전까지 갑상선 가이드라인에 척경부하고 종격등하고 척경부 갈수록 나쁘다, 종격등 갈수록 나쁘다 이랬거든요. 근데 같다. 여기에 전이된 거나 여기 전이되는 뭐 예후가 같으니까 그 달라졌어요. 이제 분류가 같은 분류에 넣기로. 난 종격등에 대한 페인풀한 메모리가 있어요. 아주 종격등 퍼져가지고. 그 환자가 나빠진 경우가 있어요. 장은석 교수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종격등에 뭐 있으면 장은석 교수는 네가 봐라. 척경보다는 종격등 관계 사실은 수술하기가 훨씬 힘들어요. 수술 합병증도 잘 생기고. 그래서 내 개인 대답은 종격등인데 뭐 미국 학회에서 뭐 같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위험도는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이제 비슷한 질문입니다. 수술 전 림프절 2개, 3개 검사를 하셨는데 전이가 있었답니다. 그 중에 미분암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해 주셨네요. 가능성은 있어요. 네. 가능성이 있는데 저것도 어디 희귀한 것만 골라서 질문하는 가능성은 있는데 한쪽이 유도암이고 그중에 일부가 뭐 미분암으로 변할 수는 있죠. 그쵸. 근데 네. 너무 희귀한 걸 가지고 걱정 너무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갑상선암 치료 관련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받은 질문들을 위주로 이제 계속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거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갑상선암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이야기하는 건 이 짧은 시간에 이 중요한 분을 모시고 할 수 없는 일이라 또 저희 채널에서는 갑상선암에 대한 내용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루고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동위원소 치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2개월, 4개월, 6개월 중에 언제인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아무 전제 조건 없다면은 6주에서 8주가 제일 동위원소가 거의 잘 흡착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왜 6주냐, 왜 8주냐? 수술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 암이 있었던 자리에 피가 공급이 돼요. 네. 그 가야지 나중에 그 동위원소를 좀 거기가 가죠. 그렇죠. 그래서 6주에서 8주인데 그 왜 그러냐면 수술 직전에 그 CT 스캔을 했대. CT 스캔에 요도가 들어있거든요. 그거 했으면은 그 동위원소 치료를 못 해요. 네. 그래서 그거 했으면은 뭐 2개월, 3개월까지는 안 가요. 보통 2개월, 3개월 막 그때 방사선 요도 치료를 할 수는 있다는데 보통 뭐 한국에 내에서는 CT는 그 전에 옛날에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네. 2, 3개월 전에 했으니까 수술 후 6주에서 8주. 그 사이에 하면 적절하다. 지금 다음 질문이 선생님 벌써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이제 수술 후에 RI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한 이유가 CT를 찍어서 그런가요? 라는 내용인데 그렇다라고 결론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좀 전문적인 질문인데요. 테트로닌 복용 시기의 갑상선 수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하고 테트로닌의 반감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테트로닌을 쓰는 이유가 TSH를 올려 방사선 요도 네. 치료를 잘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신치료를 쓰면은 이게 반감기가 일주일이거든. 네. 이게 최소 2주일 동안은 이 약을 쓰면 안 되죠. 된다고.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요도 치료를 해야 되는데 나이 많은 노인네들 기능 저하증을 안 만들어 기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저렇게 하는 건데 노인네들 못 견뎌낸다고. 네. 건강이 나빠진다고. 그래서 테트로닌 약을 T3라는 무슨 호르몬이거든. 네. 그 호르몬을 써야 돼요. 저게 반감기는 짧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반감기가 1일에서 2일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되게 하루에 약을 몇 번 먹는 아침에 4알, 저녁에 4알 많이 먹잖아요. 네. 그걸 먹고 한 2주 전에 끊는다고. 네. 방사선 요도 치료 2주 전에 끊고 그다음에 이제 깊이 그 기능 자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저거 쓰는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정부 지금 몇세 억제하고 있죠. 저게 비싼가? 가격도 비싸고요. 어. 네, 그렇습니다. 가격 비싼 이유가 뭐 제일 크겠죠. 그러니까 곡성 호르몬을 쓰는데 방광에 짧은 거 쓰고 싶다. 네. 그럼 테트로닌이 왜 그리 비싸노? 그게?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요오드 불응성 환자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방사선 요도에 안 듣는 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고용량으로 한 두세 번 쓰다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럼 방사선만 많이 들어가지. 네. 그 방사선 여기 어디로 가냐면 암세포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암세포가 안 받아주는 게 약이에요. 네. 근데 저걸 어떻게 치료하느냐. 두 가지 중 하나야. 하나는 남아있는 암 부위에 바깥에서 쬐는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방사선 요오드보다는 훨씬 덜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방사선 요오드 불응이면 그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가 있느냐면 키모테라피, 우리 뭐 항암 치료. 네.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수술이 가능한 부위 같으면 수술 다시 하는 거고 대부분 저 수술하지 못하는 그런 부위. 부위라고요. 네. 골치 아픈 거를 갑상선 암에 아주 난적이에요, 난적. 그럼 이제 겉에서 쬐는 방사선 치료를 하던가 항암 치료.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거군요. 말 안 듣는 뭐라 그러냐. 금 쪽이요. 그 재발을 하면 몇 번까지 수술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박적으로 저기 수술이 가능하다 하는 부위는 수술을 하는 게 좋죠. 몇 번까지 하는 거 없어요. 그게 참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 이제 힘드니까. 환자 회복이 힘들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 번 동위원소 치료하면 다른 부작용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또 주셨네요. 당연 부작용이 있죠. 예. 동위원소 치료의 제일 문제가 나중에 세포가 아주 건강한 세포 같으면 저건 뭐 여러 번 해도 상관없는데 그 세포 중에서 골수 세포 요게 방사선이 많이 들어오면 이게 파괴가 되죠. 골수 세포가 망가진다고. 그 기능이 망가지니까 그렇죠. 예. 백혈병 그런 것도 생겼어요. 그게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실제로 내 환자도 그런 환자가 하나 있긴 했었는데 되게 미안하죠. 근데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또 그 방사선 요도 치료하면은 침샘이 말라붙어가지고 침이 안 나와가지고 말이죠. 아주 환자가 골치 아프죠. 많이 하면 부작용은 뭐 당연히 많이 생긴다. 예.
이제 다음 질문은 정말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 피틀세포암, 수질암, 미분암 등 다른 암도 다뤄주세요. 그리고 유두암 변종에 대해서도 다뤄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야, 그거는 조금 해도 아, 저건 너무 길어서.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도 이 내용은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 저희 채널에서 다룰 내용으로 채택이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곧 이제 한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혀부에 생긴 암은 혀부 절제만 해도 되나요?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전절제가 되기도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암이 있으면 요 한가운데거든요. 갑상선은 요 나비처럼 생겼단 말이지. 그 오른쪽 나비 날고 왼쪽 나비 날고 요거 보통 혀부라 그러는데 요 한가운데 암이 생겼단 말이지. 이쪽에도 암이 갈 수 있고 왼쪽에도 갈 수 있고 뒤쪽 기도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앞쪽으로 터져 나올 수도 있고 뭐 이게 서울로 치면 강화문에 폭탄이 터진 거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늦게 발견되니까 혀부에 생기면 무조건 전절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논문 쓴 것도 있다고. 그런데 요새 초음파 해가지고 빨리빨리 발견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제거하면 너무 억울하단 말이지. 그래서 혀부를 넓게 됩니다, 이게. 기도하고 붙어있지 않으면 기도 일부만 있으면 깎아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띠 근육이라는데 근육이 이래 싸고 있어요. 뭐 그것도 전이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드러내고 주로 혀부를 넓게 뗀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암도 이쪽으로 퍼진단 말이죠. 아래 위로. 임파선으로. 그게 임파선 전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긁어내정 하는데 만약에 임파선 전이가 2mm 이상 5개가 있다. 그러면 전절제로 바꿔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요새. 요새는 뭐 빨리 발견되니까. 그전에는 이거 했으면 다 떠내고 또 수술 크게 하고 이랬어요. 완전 고생하고, 의사 고생하고. 지금 아직도 그렇게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누가? 저는 혀부만 절제하는데 이게 생기면은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전절제 해야 된다 무조건. 그런 사람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요즘 바뀐 거는 사실 저도 아직 이제 선생님 그때 가르쳐 주신 방법 와이드 이스맥토미, 광범위 혀부 절제술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또 이제 재밌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같은 수술 범위, 뭐 예를 들어서 뭐 반절제를 하고 중앙 림프절 청소술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림프절 개수가 5개 나왔는데 나는 한 2개밖에 안 나왔어요.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보고 열심히 다 찾는데 임파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임파선의 위치가 그 근처에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쵸. 딴 데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말고는 대개가 있는데 사람마다 다른데 자네가 수술하면 많이 나오나? 저도 반절제 하면은 뭐 평균 한 5개 정도 나오시는데 림프절 자체가 아예 없으신 분들이 있어. 간혹 있어요. 갑상선 암 크기도 작고 위치도 괜찮고 이런 분들인데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질문하면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이 쇄골 이쪽에 지방 조직들을 다 걷어내서 다 봤는데 임파선 자체가 없으시네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네. 정답인데 네. 미국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림프절 전이가 이 환자의 예후를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 그렇게 림프절을 다 긁어낸다고 고생할 필요 없다. 림프절 전이가 있다 하더라도 작은 거는 내버려둬라. 뭐 작은 거는 2mm 여짜리인데 요즘까지는 미국 암만 전문으로 하는 그 병원들의 모임이 또 있어요. 거기서는 5mm까지는 그냥 막 그것만 떼고 막 림프절 크게 청소술, 절제술.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수술을 자꾸 이제 축소하자. 네. 괜히 크게 해가지고 환자 고생시키고 수술 시간 오래 걸리고 의사 고생하고 그래서 림프절 전이가 있다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목의 림프절 암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목에 림프절 암에는 그 갑상선 암하고 달라져. 그는 림파선에 우리 몸에 이 목에 한쪽에 300개, 여기 300개 다 합치면 그렇게 있다고. 거기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원흉이 림파선이지 갑상선이 아니란 말이지. 그건 다른 병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딴 병이에요. 동의원서 치료 후 임신 계획 중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네요. 임신해도 되죠. 근데 언제 하느냐면 보통 1년 후에 하라 그러거든요. 임신 아기 낳고 1년 후에 해라. 그런데 조금 이제 남자는 정자가 이제 빨리 회복되는 모양 여자들보다. 그래서 6개월 지나면 되겠다. 이러고 여자는 1년. 이런데 요즘 와서는 또 남녀 다 같이 1년을 하자.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럼 뭐 넉넉 잡고 한 1년 동안에 피임하고 그 1년 후에 아기 가져도 돼요. 그러면 살다 보니까 아기가 생기는 수가 있어요. 6개월 안에. 그쵸. 그뭐 어쩔 이 없잖아. 그럼 뭐 옛날에는 그거 다 중절 수술하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나와 태어난 아기는 뭐 기형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 안에 기형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고. 유산이 잘 되더라 이거지. 네. 그 말고는 뭐 큰 우리가 걱정하는 건 기형 생길까 걱정하죠. 그렇죠. 네. 그거 아니다 이거죠. 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예. 예, 다음은 이제 수술 후 관리 관련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다운증을 그걸 많이 먹어서 갑상선 호르몬을 먹는 사람이 밥맛이 좋고 입맛이 좋고 뭐 이래가지고 많이 먹어요. 방치 수치 괜찮고 저기 떨어졌다 그러면 100점 치부하셔야 그러죠.